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패널 4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민주당 전 부대변인, 최병목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전달된 거 정말 모르셨어요?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랑 명품 가방 전달했다는 것도 보고를 못 받으셨던 거예요?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권 의원한테 세뱃돈 주셨다고 했는데 얼마 주신 겁니까? 지난 특검 출석에서도 같은 질문을 받았었죠.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전달된 거 모르셨냐라고 질문을 받았었는데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고 혐의를 부인했었던 한학자 총재였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자신의 어떤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구속에 과 관련해서 범죄에 대한 소명이라든가 도주인멸, 증거인멸의 우려는 검찰 측의 입증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특검이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다라는 후문인 것 같습니다. 범죄 소명하고 또 도주 우려,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약 640쪽, 그러니까 굉장히 두꺼운 책 한 권에 해당하는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해서 재판장을 설득한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4가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증거를 넉넉하게 준비를 했고 더불어서 고령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관련해서 2차례 소환을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를 하다가 돈을 받았다고 지금 의심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고 나니까 이제 부랴부랴 출석하고 나아가 그것 이외에도 내부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어떤 총재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증거인멸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런 점들이 포괄적으로 소명해서 최종적으로는 결국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83세의 고령으로서 도주 우려가 없다, 증거인멸가 없다라고 소명을 했지만 그것보다는 결국은 굳이 어떻게 보면은 불구속 수사를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반드시 구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법원은 판단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네, 조금 짚어주셨는데 통일교 측에서는 한학자 총재 건강 상태를 이유로 도주 우려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이런 점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라는 것은 일단 크게 봤을 때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근데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일단 범죄 혐의가 소명이 돼야 되고 그 이후에 구속의 사유로서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아니면 도주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소명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일단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는 한 4가지 혐의가 있는데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이 넘어갔다라는 부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그리고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 씨에게 청탁을 했다라는 부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범행에 있어서 통일교 재단 자금을 사용했다라는 점에서는 횡령 혐의까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마 특검이 관련된 증거를 통해서 범죄 혐의들을 소명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됨에도 한학자 총재가 아마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라고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한학자 총재가 영장실질심사 최후 진술에서 본인이 종교인임을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초종교적 지도자고 세상에 평화를 전하는데 평생을 바쳐왔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어떻게 좀 들으세요? 글쎄, 종교인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 주장에 대한 신뢰성이 꽤 높다. 이런 걸 아마 강조하고 그러니까 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 이런 걸 아마 강조해서 구속영장 발부를 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미 통일교 측의 윤용호 전 세계본부장이 이제 진술한 내용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학자 총재가 이제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지만 윤용호 전 세계본부장이 증언한 내용이 워낙 구체적이고 내용상 뒷받침이 많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또 직접 2차례나 소환에 불응하고 하는 점들이 결국 영장 발부의 어떤 불가피성 이런 거를 가져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본인이 이제 종교인이라는 얘기는 이제 어떤 신뢰성이나 아니면 초교파적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외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입장 아닙니까? 이런 걸 통해서 좀 피하고자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 통일교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한학자 총재가 구속이 된 건데 앞으로 특검의 칼끝이 어디를 향할 것으로 보세요? 일단은 정교 이게 분리가 훼손이 되고 예. 특정 종교가 조직적으로 정치에 관여를 했느냐 예. 이 부분이 굉장히 그쪽을 규명하는데 칼날이 그쪽으로 향할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정교가 분리된 이유가 뭡니까? 종교가 정치에 관여를 하고 주도를 하게 되면 예. 이 정치가 근본주의와 원리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근본주의 원리주의라는 것은요, 뭐 하느님의 뜻이라는 그 미명하에 인권을 유린하고 이런 것들이 마음대로 자행될 수 있는 사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것이 중세 암흑기죠. 그래서 정교 분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정치의 개념으로 자리 잡았는데 이런 부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리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에 붙인 팻말을 두고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이 갈등을 빚으며 이른바 추나대전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조선 의원님은 가만히 앉아 계시고 오선 의원님께서는 불법 유인물부터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철거하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 당의 정신입니다. 2차 경고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회의의 질서 유지권을 발동합니다. 송석준 의원님, 조배숙 의원님, 나경원 의원님 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나경원 의원님? 가올 숫자가 아니라 기와의 숫자. 이건 숫자가 붙는 우리 법사위가 돼요. 자, 그야말로 또다시 아수라장이 된 법사위 상황 보셨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윤석열 오빠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모욕적으로 들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제 그 추미애 의원과 나경원 의원 간의 갈등, 예. 그거는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여러 가지 최근의 정치 현안과 관련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어떤 공공의 영역에서 여야 갈등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마치 나경원 의원의 개인적으로 서울법대 선배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서 나경원 의원이 지금 이런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하는 쪽으로 치환을 한 거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로 나경원 의원을 제가 보기엔 아주 사적 영역으로 치환을 함으로써 그 개인에 대한 모욕적이라고 그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공적인 영역의 일을 사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해서 나경원 의원을 모욕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명확해 보인다. 그렇다면 나경원 의원이 반발하는 데에 대한 명분도 저는 뭐 충분히 확보가 되는 것 아닌가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서울대 법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대 법대 79학번, 82학번 선후배 관계인 건 맞는데 윤석열 오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공인으로서 예.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사적 감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 이런 사적 감정을 통해서 상대를 조롱하는 모양은 제가 볼 때는 그 지도자급에 있는 정치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국민들이 저래도 되는구나. 저 위치에서 저렇게 엄중한 자리에서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해? 라고 국민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신호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위직 공직에 있는 분들은 규범적인 어떤 태도를 국민들에게 보여야 할 저는 의무감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떤 책임감, 의무감에는 부합하는 언행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추미애 위원장이 58년생, 윤석열 전 대통령이 60년생, 나경원 의원이 63년생인데 뭐 서로가 언니 오빠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어 보입니다. 자, 어제 파장은 장외로도 이어졌습니다. 지금 법사위 밖에서 주진우 의원이 추미애 위원장을 향해서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법사위장을 블랙 코미디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또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것이 민주당의 정청래 효과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그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성으로 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 대해서 10번, 100번 위원 정당 해산을 했으면 했던 것이지 협치란 없다라고 했는 반면에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협치와 함께 그와 같은 것을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른바 강성 지지층 개딸들의 선택은 훨씬 더 강성인 정청래 의원이었던 것이죠. 결국 그런 점에 비춰서 추미애 의원의 자기 정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다가오는 내년 6월 3일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물망에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이 지금 추미애 의원이다 보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공천에 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현 이재명 대통령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충성 맹세 이런 느낌으로서 정치권에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자기 정치하는 자리가 아니고 국회에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면서 조화를 이끌어내야 되는 자리란 것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법사위에서는요, 민주당 의원들과 청문회에 출석한 검사들 사이에서도 날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 모습 보겠습니다. 연어 파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해초밥 파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뻔뻔스러운 검사의 얼굴이에요. 보십시오. 양심에 손을 얹고 이야기하세요. 이게 다 묻힐 줄 알았어요? 지금은 대통령이 누구예요? 저한테 물으시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 세 사건은 왜 시기도 다르고 횟수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액수도 다르고 수령자가 다릅니까? 제가 이재명 전 지사를 조사할 때도 변호인으로 참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그 내용을 잘 주장하셨다면 그것이 지금 법원의 현출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벌어질 수도 없었고 벌어지지도 않았다라고 시종일관 부인하는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박상용 검사가 나와서 자신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지금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사실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지난주에 법무부에서 술과 음식이 실제로 제공된 정황을 확인했다라고 해서 감찰까지 지시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박상용 검사의 아니라는 저 부인의 진술들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건은 당사자의 진술도 중요하겠지만 법무부가 지시한 감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감찰 결과를 통해서 과연 그날에 정말 술과 음식이 제공된 진상들, 정상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봐야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자, 어제 장면에서 또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대북 송금 사건 관련 대통령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박균택 의원과 박상용 검사 사이의 설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박균택 의원이 이런저런 이유로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때 우리 조사 받을 때 재판 때 잘 얘기하시지 그러셨냐라고 반박을 하는 모습도 굉장히 주목됐습니다. 박균택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변호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만약에 어제 그 법사위에서 나온 것처럼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금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걸 주장했으면 그 이화영 그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그 재판이 대법원에까지 확정돼서 유죄로 나오진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게 이제 박상용 검사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이제 의견이 너무나 다르니까 이 다른 거는 결국 그걸 판단하는 사람은 판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판사 앞에서 그렇게 주장하시지 않고 지금 와서 왜 법사위에 와서 그렇게 주장하느냐는 논란인데 저희도 뭐 누구 말이 맞는지를 여기서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법원의 판단은 박균택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지 않았던 게 한 건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 앞으로 이제 이 공방은 아마 굉장히 지리하게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누가 승리할 것이냐? 근데 일단 저는 뭐 박상용 검사가 법원에서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1승을 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다음 회전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짧게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분은 몰라도 박균택 의원은 저기에서 질문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로서 제적 기피의 정신이 그것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본인이 변호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7년 6개월의 유죄 확정된 사건에 와서 뒷북치듯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정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행사에서 했던 발언을 놓고 정치권의 해석이 분분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법의 공포와 집행에 있어서는 백성들에게 충분히 알리셨고 공법 시행을 앞두고서는 전국적으로 민심을 수렴하여 백성들의 뜻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셨습니다.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 이 발언, 이 사법부를 둘러싼 현안과 결부짓지 않을 수가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한 저 자리가 세종 국제 컨퍼런스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법치에 관한 그 토론을 이제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최근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가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사퇴 압박, 사퇴 공세 이거와 이제 저 세종 국제 컨퍼런스에서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을 연결지어서 하는 거는 해석의 영역이지 그게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잘했다 잘못했다의 영역이 아니에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당이 왜 이렇게 계속 이 문제 가지고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평가를 그렇게 박하게 할까? 뭐 저는 결국 재발절인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접적으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자, 민주당에서는 오만한 궤변이라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이 논란이 된 조 대법원장의 발언 내용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법은요 원래 약자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한 얘기 중에 예측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뒷부분에 하잖아요. 그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 약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권력자가 마음대로 힘을 휘둘른다. 그러면은 동물의 양육강식 세계를 그냥 놔둬도 되는 것이죠. 그거를 넘어서기 위해 인간은 법을 만들고 약자들에게도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해 규범적 토대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불편하다. 그거는 저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설령 불편하다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력이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일반 국민들은 편해진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예. 그러면 권력이 불편한 걸 모든 걸 싫어해서 불편한 걸 전부 다 제재할 수 있다면 그 세상 역시 저는 평화롭고 민주적인 세상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쪽에선 좀 불편한 게 있어도 이게 좀 우리에게 불편한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의미를 새기려는 자세를 가져야 앞으로의 선거나 국정을 운영해 가는데 국민의 동의를 얻기가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어제 법사위에서는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오는 30일 날 열기로 의결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기습적으로 이루어졌고 심지어는 지도부와 사전 협의도 없었다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지도부와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는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지도부와 뭐 물밑에서 협의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래도 대법원장에 대해서 청문회를 열어서 불러서 물어본다라는 형식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제기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러나 이 형식을 떠나서 사실 대법원에서 지난 5월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전원합의체 회부된 지 9일 만에 신속하게 파기환송심으로 파기환송의 결정을 내린 것 자체가 법조계에서 봤을 때도 너무 이례적으로 빠른 선고였다라는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이 그리고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의혹들이 제기된 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면 대법원장으로서는 그때 그 판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경위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청문회가 의결된 것이다라고 생각해야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하면서도 이 회동설이 지금 문제가 돼서 청문회를 열겠다라는 주장인데 그 회동설을 처음 제기한 열린공감TV 관계자는 증인으로 채택을 안 했습니다. 이 지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른바 추미애 청문회는 제2의 드루킹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전전 대선 과정에서 추미애 의원께서 대선 댓글 조작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서 드루킹 특검을 했지만 나중에 구속된 사람은 민주당의
김경수 경남지사였습니다. 이게 비슷한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의혹을 제기를 하는데 의혹을 제기했던 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열린공감TV는 증인 채택조차 하지 않으면서 계속 어떤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불러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수사가 진행되면 어디에 가겠죠? 결국은 열린공감TV 직접 법원에 나와서 선서하고 했을 경우에는 위증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 부르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정치 공세를 넘어서 이미 법적인 부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사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누가 다칠 것인지는 저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회동서를 제기한 서영교 의원과 부승찬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고발에 나섰는데 관련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